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8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냥 뭐 요즘 딱 놀기 좋은 네. 때잖아요. 네, 그죠. 뭐 벚꽃도 이제 거의 지기 다 졌고, 그죠. 네.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이러네요, 그죠. 그 몇 화 전부터 저희가 포맷이 일부 바뀐 게 있죠, 그죠. 그 여기서 잠깐. 이라는 코너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듣다가 이게 뭐야? 뭐 이랬는데 이 여기서 잠깐이란 코너가 추가되게 된 배경을 잠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뭐냐 그러면 저희 출근길 인문학의 최고 독자들은 여기 출연진들의 부인들이죠. 그래서 그 세 분의 부인 중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유인님 부인이 제일 열혈 청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유인님 부인께서 쭉 듣다가 야, 중간에 철학자 얘기를 하는데 좀 소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그 고객지향적인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죠? 열혈 청취자가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낭낭한 목소리의 꼬마는 누군가요? 네, 제 아들입니다. 네. 아들. 네. 아들이 몇 살이죠? 지금 12살, 12살. 5학년이죠. 아, 초등학교 5학년. 네. 아, 굉장히 좋던데. 예. 그래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죠? 외국인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예. 또 뭐 이게 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녹음할 때 엄청 긴장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NG가 많이 납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3-4번씩 해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예. 이 회당 예.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하니까 갑자기 엄청난 열정을 보이면서 프로의식이 생겼네. 예. 그죠? 녹음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그죠?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아들한테는 되게 좋은 네.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아들이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되게 기억이 남는 또 그때 뭐 철학자 칸트가 어떻더라, 네. 니체가 어떻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한 경험이 네. 되어서 다음에 되게 유명한 인문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방송을 진행하면서 포맷을 조금씩 바꾸는데 그게 이제 저희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희 방송에서 아쉽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 좀 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죠. 오늘 주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철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건 뭐 소크라테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두 분께서는 예를 들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딱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작두님 어떤 소원 빌리시겠어요? 이런 질문 관련된 유머도 되게 많고 네. 또 심리 테스트도 있고 네. 또 우리 기업 교육할 때 경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되게 가치 경매 게임 이런 거 그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그 음식 카페는 음료나 커피를 시키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이니까 그렇죠. 소원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들어주는 거죠. 혹시 뭐 유머나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유머 같은 거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소원 하나 딱 얘기해보라 막 이러면 아 이게 글쎄요, 뭐 옛날 막 예. 이주일 씨 유머도 있고 예, 이게 되게 아, 많았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아니 뭐 이주일 씨가 한참 네. 잘 나갈 때 새벽에 퇴근하다가 진이를 만났어. 예. 소원 하나 들어주겠대. 예. 그래서 이주일 씨가 용산 지도를 딱 펴놓고 예. 이 용산 땅을 다 사고 싶다. 예. 그랬더니 그건 너무 무리한 거여서 내가 들어주기 힘들다.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대바람에 내 얼굴 장동건으로 바꿔줘. 이랬더니 예. 용산 지도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랬다는 이런 그죠? 얘기서부터 얼굴 바꾸는 예. 것보다는 용산 사주는 게 훨씬 쉽다고. 엄청 얘기가 예.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유지요.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심리 테스트 하나 있는데 소원을 말해봐. 뭐 할 거야?에 대한 답을 요거로 한번 대신 해볼까요? 예를 심리 들면. 테스트를 한번 예, 예, 대신 한번 해보시죠. 해보실래요? 심리 짧- 테스트를 짧으니까. 낸다는 거죠. 예, 짧으니까 쉬어간다 생각하고 예. 똑같은 질문이에요. 진이가 나타났어. 예.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어. 예.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예. 거예요. 선택해 보세요. 네. 1.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달라는 소원. 예. 2.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진이와 진이랑? 함께 예.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3. 진이를 비서나 하인으로 두고 싶다는 소원. 예. 네 번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 이렇게 네 개예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예. 이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너무 4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4번. 저는 1번이요. 1번. 예. 나도 사실은 4번 이렇게 선택하는데 예. 일단 우리 자유인님 1번 선택하셨으니까 모든 소원을 음, 들어줄 수 있게 하는 소원. 그죠? 그렇죠. 원하는 소원을 모두 들어달라 이런 소원이었죠. 이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대. 쉽게 얘기하면 관종이에요, 관종. 애정 결핍아닌가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정치인이 돼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이 매우 큰 이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선택한 경우는 우리 실존주의에서는 대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자의 인정과 뭐 관심과 칭찬을 바라는 존재. 그죠? 예. 뭐 그렇습니다. 또 4번은 뭐예요, 그럼? 4번이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무의식 속에 약간의 게으름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선 일과 가족 등에 얽매여 있지만 언제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이래서 어찌 보면 자유인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저 사실은 예.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음. 4번이었거든요. 아, 근데 근데 내가 먼저 4번을 했기 하셔서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거를 예. 보려고 예. 한번 1번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상태를 네.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죠? 원하는 걸 최대화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3번이 하인 비서 이걸 네네. 두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제일 소유력, 지배력, 통제력 이런 그렇죠. 거가 예, 강한 사람. 권력력이 네. 강한, 권력력, 지배력이 뭐, 강한 사람이죠. 예. 뭐든 다 자기 것화 예.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2번은요, 그러면? 2번이 연애나 사랑에 대한 욕망이 넘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어설픈 심리 테스트는 철학적으로 보면 그다지 공감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재밌네요, 그죠? 예. 자유님은 진이가 소원 들어달라 이러면 아까 그 네 가지 말고 딱 그 다른 개념으로 꽂으라 이러면 꼽아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초능력을 하나 갖고 싶은데요. 어떤 초능? 순간 이동 이런 거. 네. 순간 이동. 네. 그거 해가지고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왜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영화 점퍼? 그 점퍼보다 왜 도깨비 같은 드라마에 보면 문 열고 나가면 캐나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집이고 이런 문 열고 나갔더니 네. 여자 목욕탕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제일 갖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제가 원래 이 주제가 가치 있는 삶에 네. 대한 주제로
좀 나올 것 같아서 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진이한테 물어봐서 얻는 건 가치와 관련 없는 욕망 충족에 관련된 거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죠? 뭐.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욕망, 욕구가 상위로 올라가면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예. 예. 가치관이고 뭐 삶의 우선순위 이렇게 그렇겠죠. 되는 거죠. 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치관은 갖고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적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높게 갖는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이게 현실하고 좀 예, 다르다는 그죠? 거죠. 다시 얘기하면 현실에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 있는 것보다는 먼저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제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정말로 그 어떻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거에 깊이 천착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을 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거. 예,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주제가 사실 가장 좀 어려운 주제 같기도 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고 네. 보편화돼서 이렇다라는 거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가치 있는 삶이란 주제죠, 그죠? 우리가 보통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도 가치와 관련된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가치 있는 얘기를 좀 해주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덕담이라는 걸 새해가 되면 주고받죠, 그죠? 덕담이란 말이 말 그대로 덕이 담긴 말씀인데요. 여기 덕이라는 것들이 가치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상대방한테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새해가 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덕담을 건넵니다. 두 분께서는 새해가 되면 덕담으로 주로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옛날 광고 때문에 부자 되세요. 이게 제일 많지 않나요? 부자 되세요? 자유님은?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네. 그러고 그리고 약 한 달 뭐 또 지나서 네. 또 이제 그죠? 설날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네. 이 지겨워서 뭐 건강하세요 나중에 뭐 이제 설날 되면 명절 잘 보내세요 뭐 이런 그죠? 정도 뭐 우리가 이제 덕담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에는 이런 게 숨겨져 있죠. 복이 곧 덕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복이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진짜로 복이 찾아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복이 네. 약간 뭐 행운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뭐 그죠? 그런 행운이 당신에게 따르기를 뭐 예. 이런 것 같은데 우리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운이 뭐 그렇죠. 행운 많이 따르세요 이렇게 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을 수없이 들어도 실제로 복이 잘 찾아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복이란 살면서 누리는 좋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령 좋은 집, 그죠? 좋은 차, 또 뭐 많은 돈이나 높은 명성 이런 것들이 주로 복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말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의뢰이 건네는 덕담도 실제와는 무관한 좀 인사치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세뱃돈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내놔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네.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빈손을 네. 있으면 안 돼요. 복 많이 받으라고 한 봉투를 하나 쫙 내밀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인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복 많이 받으라는 좀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상대 상황에 맞는 덕담을 건네는 이른바 맞춤형 덕담을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올해는 좀 좋은 회사에 취업에 성공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또 미혼 남녀들한테는 좋은 사람 만나서 올해는 꼭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맞춤형 덕담을 사용하기도 하죠 저 그죠. 스트레스 아닌가요? 덕담이 아니라. 근데 말씀처럼 이런 맞춤형 덕담을 해주면 상대가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그죠? 예. 고3 수험생들한테도 예. 뭐 그런 얘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한테는 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3수생, 4수생한테 하면 그게 좀 별로죠. 결혼해라는 얘기도 똑같은 것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네. 좀 젊었을 때는 그죠? 예. 홍기 전에는 뭐 괜찮아요. 근데 홍기를 한참 늦춘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짜증나죠. 그죠? 그쵸. 뭐 쥐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상대를 위해 덕담을 해줘도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그러면 덕담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총각 노처녀한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하지만 말로만 그럴 뿐 실제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짜증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명절 때 아예 안 가기도 하죠. 네,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재미난 점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덕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대부분의 덕담이 무언가를 얻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뭐 돈이나 지위, 명성 등에 대한 소유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거와 달리 좀 뭐 올해는 더 많이 베풀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더 깊이 사색해라 이런 좀 소유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 존재적인 덕담을 건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버는 건 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덕담은 아닌 것 그죠? 같아요. 욕같이 네. 들리죠, 네.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의식 속에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복된 것이며 더 많이 소유할수록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존재보다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저처럼 경기도 사는 사람보다는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거다라는 믿음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사실일까? 무언가를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이건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아마 거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우선 가치가 네. 물질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에 가치를 우선순위를 많이 두다 네.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네. 그리고 가지려고 많은 것들이 희생이 돼도 갖기 위한 삶을 주로 살아.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구랑 또 비교해. 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하고 예.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많이 만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뭐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라는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와 행복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요즘 보면 뭐 그죠? 뭐 직원들한테 땅콩 던지고 물컵 던지고 하는 재벌. 그죠? 저보다 훨씬 많이 가졌죠. 근데 그 삶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소유 중심의 삶과 존재 중심의 삶으로 구분했는데요.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좋은 차, 큰 집, 뭐 많은 돈 이런 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보다는 존재 그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나 내면의 깊이를 갖추는 데 집중을 하죠. 여기서 잠깐 에리히 프롬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본명 에리히 프롬,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프롬은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의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1933년 나치스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프롬은 한평생 근대인에게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사회 구조의 변혁과 인간의 심연을 분석하고 해방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건전한 사회 등이 있습니다. 끝! 에릭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를 잃을 경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패배하고 좌절한 가엾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걸 잃을 경우에는 자기의 존재도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가령 가진 돈이 많아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가졌던 자긍심도 없어지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네. 소유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쵸? 거네요. 저희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에 따라서 네. 그죠?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어. 네. 부장으로 있든 임원으로 있든 네. 특히 그렇죠.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네.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자기의 그동안의 지위가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그렇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책도 쓰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 제가 이제 비즈니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 임원 출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저랑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얼마 전에 그 모 그룹의 전무님 한 분을 만났더니 이제 그분도 잘 나가는 그룹의 전무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분 얘기가 이런 거죠. 자기도 그렇게 이렇게 그동안 좀 잘 나갔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시는 사장님도 예.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존재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2, 3년이 지나도 이렇게 화를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소유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소유를 잃었을 경우에 존재 자체에 대한 이런 인정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죠? 맞습니다. 그 사실은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걸 잃을까봐 조바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가령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잃지는 않을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위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은 12월 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왜냐 그러면 올 연말에 임원 인사평가에 자기가 계속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잘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소유물이 행복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가중시킨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런 에릭 프롬의 주장에 동의되십니까? 네, 뭐 일부 동의는 되는데 네. 그래도 뭐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기준에 기본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예, 그죠? 그 무소유 법정 네.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작은 난초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야. 네. 근데 이 작은 난초 2개가 자기 소유가 되니까 네, 이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예, 이게 자꾸 불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친구한테 줬더니 비로소 해방감 이런 걸 느끼게 됐다. 뭐 이런 맞습니다. 글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그죠? 참 이렇게 안 가진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동적이긴 한데 네.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네. 힘들죠, 맞습니다. 그죠? 예.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에릭 프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유물이 행복보다는 불안감을 줄 때가 많다라는 데는 동의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이 좀 큰 맘 먹고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 타던 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싼 고급차예요. 값비싼 고급차를 구입한 차주인은 그 차 때문에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새 차 때문에 행복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기분은 잠시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누가 내 차에 흠집이라도 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죠? 혹시 주차장에서 옆차가 뭐 기스라도 내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차해 놓고 이렇게 다시 타러 갈 때 항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죠? 확인하고 확인 그죠? 어디 기스난 데 없나 확인하고. 심지어 네. 사랑할 때도 사랑을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구속하는 예. 이런 사랑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랑이 떠날까 불안해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구속하는 그리고 사람들. 자꾸 그 사람을 자기 것화해서 네, 그죠. 다 고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 외제차를 그렇게 타고 싶어해서 좀 무리를 해서 외제차를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딱 가보니까 그 자기 사무실이 있는 그 오피스텔에 주차를 착 하러 지하 주차장을 내려갔는데 보니까 지하 2층 정도만 가도 주차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주차를 안 해. 그래서 계속 돌더니 지하 5층에 가서 주차를 하는 거예요. 5층에는 차가 거의 없어. 그래서 아니 위층에도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문콕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바로 옆에 차가 있고 이래서 5층쯤 내려오면 이제 차가 없어서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소유적 실존 양식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가진 소유물이 행복감을 주기보다는 걱정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소유가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을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한편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져도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용함과 동시에 그 소유물이 감소되기 때문인데요. 마치 구두쇠가 금고에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돈이 줄어들까봐 궁핍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유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처럼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소유 안 했을 때 행복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소유 중심의 삶이 행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러면 모든 소유적 욕망을 배제하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소유적 지배 구조 속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소유적 욕망을 갖추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예. 에릭 프롬에 따르면 존재적 실존 양식은 우리가 소유적 실존 양식을 얼마나 제거하는가에 달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존재적 실존 양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공감 가는 얘기네. 예, 그죠? 얘기. 예. 예. 가령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의 직위, 그가 타고 다니는 차나 그가 입고 있는 옷 이런 소유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와 타인의 내면적 실제에 몰두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존재적 중심의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소유물보다는 네. 자기 내면의 모습을 좀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가치 있는 삶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유적 삶보다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 게 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평소에 뭘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적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에릭 프롬이 말했듯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유물은 설령 그걸 얻게 되더라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자기 삶을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자 나는 얼마나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 얘기가 네. 아직도 들으면서도 공감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한 분들이 꽤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백대빵은 드는데 아니죠, 그죠? 예. 양쪽의 비율을 놓고 있는데 네. 어디를 소유적 많이 둘까? 삶의 비율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거냐. 네, 네. 네. 이거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자유인이 되겠다고 뭐 이런 관련된 책들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는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그죠? 뭐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작두님부터. 예. 이건 뭐 마르크스의 가르침 같은 얘기인데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네. 풍요롭게 존재하기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소유를 떠나보내면 자유가 온다. 좋습니다. 예. 이건 해탈의 경지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불교적입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보다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 게 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유적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반면 존재적 삶은 그것을 추구할수록 자아와 내면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충만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삶을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소유적 실존 양식에 깊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에릭 프롬은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존재적 실존 양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를 줄이고 존재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